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1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대장금 우리 뭐 배웠잖아요. 대장금 그렇듯 해서 조선시대 여의사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의녀라고 부르는 분들이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장금이라면 그 유명한 드라마 그 대장금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 주연으로 나온. 맞습니다. 이영애 씨가 이제 대장금으로 한류 스타가 됐잖아요. 예, 제가 그 2008년에 이란에 답사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 와갖고 바로 그 날짜 숭념이 불타갖고 그냥 그 난리 쳤는데 어쨌든 그 답사 여행을 가가지고 보니까 대장금인데 그 직전까지 이제 그 국영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이 85%, 90%뭐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아 정말 엄청나네요. 80%면.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가 이제 답사를 갖고 그 중에 한 10여 명 정도 여성들이었는데 이란 남자들이 하여튼 뭐 우리나라 여자들만 이렇게 보면 양금이 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양금이라는 거 왜냐하면 제이잖아요. 제이가 그쪽 동네에서는 야로 발음이 돼갖고 양금이 장금이가 아니라 양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영애 씨 관련해갖고는 뭐 살아있는 인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란에서 이제 그 이영애 씨를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뭐 안달을 떨었다는데 근데 이제 이슬람 성직자회의에서 초청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도 있는데 확실하게 뭐 알려지진 않았고요. 근데 왜 초청 불가라는 거예요? 그 진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떠돌았다 그래요. 이란에서 이제 그 대중 신앙으로 존경받아 오신 분이 있는데 파티마라는 분이 있거든요. 인기를 뭐 이영애 씨가 능가할까봐 두려웠다는 건데 이 파티마라는 분이 누구냐면 예언자 마호메트의 고명딸이었다는데 이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뭐 그 이란인들의 우상이 된 이영애 씨가 방문하는 경우는 그 인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뭐 결론이 내려져 갖고 방문이 거부됐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설이 떠돌았어요 한때. 근데 왜 그 대장금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인기를 끌었을까요? 이란이 사실은 그 우리 역사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인류 이동, 그다음에 동서 문명의 교차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여튼 외부 세력하고 충돌을 빚어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한 15개국 국경과 바다를 접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다수파인 수니파 협공 그 속에서 이제 외롭게 시아파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역사를 걸었고 뭐 그래서 이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뭐 마침내 꿈을 이루는 대장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란만장한 이란의 역사와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극보 이렇게 보면 조선 여인들의 의상 이런 걸 보면 이제 히잡 쓰고 이제 몸 전체를 가리는 이란 여성들하고 좀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인기도 좀 끌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분석이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장금이 실존 인물은 맞나요? 그래서 이제 대장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뭐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대장금이라면 여자 의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여자 의사가 있었죠? 예, 이미 이제 조선 초기부터 태종 때, 세종 때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남성 중심 신분 사회인데 여자가 의사가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제 태종하고 이제 세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이 재밌게 나옵니다. 남자 의사가 여인의 살을 주무르니 망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제 남자 의사가 진맥을 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병을 감추고 그래서 죽는 여자들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이네요. 근데 사극 보면 여자가 안에 있고 남자 의사는 바깥에서 이제 진맥을 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들이 의사가 됐나요? 이제 각 도에서 관비가 있잖아요. 관의 어떤 그 종들 그 가운데서 이제 10살에서 15살 사이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영리한 여자들 불러가지고 한양으로 이렇게 올려보내서 유학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비유학제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의학 공부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사실 사서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 생자로 배운 거니까 처음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특히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의학 서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독파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대장금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갖고 3년 연속 불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낙제죠. 그거 받으면 다시 관비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겪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대장금 이야기. 대장금은 실존 인물인가요? 네. 기록에는 뭐 나옵니다. 장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장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극에서는 그 대장금이 중종이었나요? 그 네. 명실상부한 주치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주치의다라고 뭐 확인시켜주는 기록은 사실 없는데요. 네. 중종실록을 읽어보면 대장금이 사실상 중종의 주치의였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1515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땐 좋지 않은 기사로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중종의 첫 번째 왕비가 첫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거든요. 네. 이분이 그 원자를 낳고 원자가 이제 누구냐면 나중에 인종이 되시는 분인데 원자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 어이, 하종애, 그다음에 의녀 장금 등이 약을 잘못 쓴 죄로 탄핵 대상이 됐다는 기록 이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의녀 장금의 죄가 더 컸다 그러죠. 왜 의녀 장금의 죄가 더 컸을까요? 왜냐하면 장경하고 여자니까요. 그 의녀가 이제 그 이 진맥을 하고 증상을 전하면 그 남자 의사인 하종애가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을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녀 장금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장금이 어떤 죄를 받았어요? 사실 좀 이상한 거는 그 장경화가 부인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근데 부인이 죽었는데 오히려 임금이 의녀 장금을 두둔하는 뭐 그런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어찌 약 처방과 관계가 있느냐. 또 의녀 장금은 왕후의 출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경왕후의 출산이죠. 네. 거기 공이 커가지고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했는데 그 왕비가 죽는 바람에 상을 받지 못했다. 그 상을 베풀지 못할지언정 형장을 가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잖아요. 인종이라는 분이. 네. 인종을 출산하는데 공을 세웠는데 장금을 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종 임금이 대장금을 아낀 모양이네요. 이후 기록을 봐도요. 그 대장금에 대해서 아주 신뢰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7년 뒤의 실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순대비라고 계시거든요. 자순대비가 누구냐면 중종의 생모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중풍 감기를 앓았다가 병이 호전되니까 임금이 이제 의녀 장금, 그다음에 신비 이런 저 두 사람의 저 의녀한테 쌀과 콩을 각 10석씩 하사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신비가 누구냐면 대장금에서는 한지민이라는 그 탤런트가 기억납니다. 그 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장금이는 출세가도를 달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뭐 의술의 중요성을 이제 중종이 세상 강조하면서 대장금에게 전체 알을 주어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의녀 장금의 의술이 조금 괜찮아서 왕과 왕비 그다음에 대비의 거처를 출입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알을 대장금에게 주어라라는 중종 임금의 어떤 명령이 있는 거죠. 근데 전체아가 뭐예요? 사실 의녀라는 게 원래는 이게 전체 인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급료를 받는 체아직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대장금한테는 상근하면서 급료의 전부를 뭐 지급하는 그런 내의녀의 직을 하사한 거죠. 근데 대장금은 왕비나 대비전이 아니라 그 임금이 지내는 대전에서 임금님의 병수발을 들었다고요. 이게 1544년에 이제 중종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의녀 장금이 나와 말했다. 어제 저녁 때 중종께서 그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걸 삼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삼경에 잠을 드셨고 오경에 또 잠깐 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변은 잠깐 통했지만 대변이 불통한 지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대장금에 대한 임금의 신뢰와 사랑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극에도 이제 대장금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중종실록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의녀 장금이 내전에서 나와서 임금의 그 용태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체의 기운이 비로소 통해서 매우 기분이 좋다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약방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제조와 그러니까 그 약방 제조 그다음에 의원 의녀들이 모두 대전을 왕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의원과 제조는 돌아가라 해산해서 돌아가라 뭐 그런 명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의녀 장금만 남기고 남자 의원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남자 의사들이 불만이 당연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두 말하면 잔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종이 그 남자 의원들 어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맥 대신에 의녀들 진맥을 받고 약을 처방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오늘 요즘에는 그 감기 몸살이 있다. 그 맥을 짚은 의녀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지어 올려라. 그리고 소소한 약에 대한 의논은
의녀를 통해 전해줄 거다. 네. 이렇게 하고 또 대소변이 또 보통 때와 같지 않구나. 의녀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써야 할 약을 의논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소변까지 의녀가 봤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의사들이 보통 네. 그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임금의 대변 냄새 뭐 그까지 맛까지 좀 봤다고 그런 뭐 있는데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중조 임금이 대장금한테 여러 가지 상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쌀, 콩 뭐 15씩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 의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앙앙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내의원 제조라 그래서 총책임자인데요. 홍원필이라는 분이 이런 불만을 터뜨려요. 의녀의 진맥이 어찌 남자 의원의 정밀한 진찰만 하겠냐. 네. 천박한 의녀의 식견보다는 의원들의 진맥을 받으세요라고 어떤 뭐 상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궁에는 대장금뿐 아니라 이제 여자 의사들이 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장금만큼은 아니지만은 의술로 이름을 떨친 의녀들의 이름이 이제 실록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제주 출신 의녀라고 장덕 기억납니다. 있습니다. 장덕이 사실은 대장금에서는 대장금의 스승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혜진이라는 탤런트가 또 의식 있다 그러는 탤런트가 맡고 그러는데 이 대장금 드라마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시대에 있는 어떤 의녀들의 이름을 다 갖다 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덕이라는 분의 진료 과목이 치과하고 이비인후과였다 그래요. 이름이 나왔으면 수준이 높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의술 수준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성종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장금은 중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성종실록을 보면은 장덕의 이술이 당대 최고였다 그러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빨병을 잘 고치는 의녀 장덕이 이미 죽었다.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눈, 귀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이제 벌레를 잘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뽑아봐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장덕이라는 사람이 충치, 그다음에 코와 눈에 난 무슨 뭐 어떤 부스럼 이런 치료에도 뛰어난 의술의 보유자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덕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치과, 이비인후과 분야 전문가가 없으니까 임금이 이제 장덕의 후임을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장덕이 의술을 제자에게 전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덕이 죽기 전에 의술을 귀금이라는 제자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 귀금은 장덕의 그 계집종이었다는데요. 조정에서는 이제 귀금의 신분을 면천시켜줬다는 게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이 전문직으로 이제 바꿔준 거죠. 여의를 삼았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요? 이 귀금이라는 사람이 그 장덕이라는 스승한테 배운 의술을 제자들한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록에 나오는데 나라에서 이제 귀금을 면천을 시켜주고 여의로 삼았는데 조정은 사실 그 이유가 의술을 널리 전하고자 그 두 사람의 여의를 이제 그 귀금의 제자로 붙였다 그럽니다. 두 사람을. 근데 귀금이 의술을 숨긴 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귀금 처벌을 받았겠네요. 성종 임금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서요. 널 고문이라도 해가지고 죄를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돼요. 근데 속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귀금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7살부터 의술을 배워가지고 그 16살이 돼서야 이제 완전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아니 제자들이 제대로 뭐 따라오지 못하는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금의 말이 진짜라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능력이 없어갖고 제대로 보여오지도 못하는데 스승이 어떻게 뭐 어쩔 재간이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돌이켜놓고 보면 또 10년 가까이 자기가 배운 의술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남한테 이렇게 홀랑 가르쳐줄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얘기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진실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음탕하다고 해야 되나? 음탕한 끼를 발산한 여자 의사가 또 있었다고요. 선조 때 이제 의녀 애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600년의 일인데 선조의 정부인인데 의인왕후 박 씨의 죽음이 이제 임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약방 제조, 약방 책임자죠. 김명헌이라는 분이 임금한테 애종이라는 의녀를 추천을 합니다. 의녀 애종이 글도 좀 알고 의술도 좋으니까 중전마마를 돌보게 하시면 어떠냐. 근데 이제 선조가 웬일인지 반대를 하게 돼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종은 창녀인 듯하다. 창녀라는 게 여자 광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의술은 뛰어나지만 그렇지만 궁궐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방 제주 아까 얘기했던 그 이 김명헌이라는 분이 굉장히 권유가 끈질겼다 그래요. 뭐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종이 결국 이 왕비의 간호를 맡게 되는데 왕비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가뜩이나 미움을 받았으니까
애종이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애종은 큰 처벌을 받았겠네요. 탄핵 상소가 막 올라왔다 그래요. 이게 진맥을 잘못하고 약을 잘못 써갖고 결국 그 왕후가 죽었다. 용서받기 어렵다. 마땅히 조사해가지고 법에 따라 처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선조임금도 애종을 미워했으니까 뭐 처벌을 어떻게 내렸나요? 그래도 선조임금이 관용을 좀 베풀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음탕한 의녀를 내전에 가까이 둔 내가 잘못이다. 사람은 밉지만 약을 잘못 쓴 죄는 없다. 내 의녀의 그 적에서만 삭제하라 이런 명을 내리는데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다른 합당한 의녀가 없었고 사람은 밉지만 뭐 기인 가악이라 그러더라고요. 죄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조실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애종이 광해군 때 다시 기용이 된다면서요? 뭐 의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그 이양복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애종을 다시 불러올리자 이렇게 간을 합니다. 의녀 중에 애종이 가장 의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조 때 끼가 있다 그래갖고 쫓아내서 지금까지 쓰지 않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의녀의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끼가 뭘까요? 애종이 무슨 끼를 부렸다는 걸까요? 잘 모릅니다. 끼라는 게 우리 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라고 이제 되는데 뭔 끼를 부렸고 뭔 음탕한 짓을 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의술 하나만은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여자 의사들이 팔자가 이제 좋지 않았나 봐요. 좀 할 일도 많고. 사람 고치는 일도 사실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들이 또 여자 의사들 온갖 굳은 일에 불려다녔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뭐 팔방미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쁜 말로는 굉장히 그 이제 핍박을 당하고 혹사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잡무가 많았군요 이제. 네. 어떤 곁가지 업무들이 있었어요? 종친들 경우는 이제 종학이라 그래서 종친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거기 안 가려고 뺀질대면서 어머니나 부인의 병을 뭐 칭병해 갖고 결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녀들을 보내가지고 과연 어머니나 부인들 병이 진짜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뭐 꾀병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서 뭐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의녀를 파견했다 그러죠. 수사관 노릇도 했다고요.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예를만 들자면 1490년에 조지산이라는 분이 성종임금한테 달려가고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사위가 자기 딸을 막 굉장히 상습 폭행을 하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꾸 흔들고 뭐 옷을 벗기고 함부로 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 딸이 죽겠다. 그러니까 이혼을 제발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 의녀가 출동을 했겠네요. 영로라는 의녀가 이제 수사관이 돼서 파견하는데요. 영로라는 이름도 사실 대장금에 나오는 이름인데 알아요. 그 얄밉게 생긴 이름 있죠. 나오는데 못된 여의사로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영로가 그 조지산의 딸을 찾아보고 상처를 한번 보면서 성종임금한테 이 상처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사위 집에 계집종의 시체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종도 곧 죽을 정도로 때리고 막 그랬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폭력 사유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배까지 당하는 그런 뭐 꼴이 돼버린 거죠. 또 사회복지사 노릇도 의녀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529년의 일인데요. 서울 그 서부 지역에 사는 거 유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 2명이 굶주림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신체가 퉁퉁 부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미 노비는 2명은 이미 굶어 죽었다 이런 보고도 올라오는데요. 이때 이제 의녀를 파견해가지고 그 집안의 실태 이런 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현장 가갖고 하는 거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실태가 어땠어요? 가보니까 이제 한성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 명을 받아갖고 파견됐는데 이 가봐 보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요. 쓸만한 물건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종임금이 한탄을 합니다. 지방 백성들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뭐 도성한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 중종이 책임을 물어갖고 그때 서부 참봉이라는데 서부의 그쪽에 관리했던 그런 이찬종이라는 사람을 의금부에 넘기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녀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뭐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종임금 때 사족의 집을 수색을 할 때 의녀를 동원하는 거 이런 걸 반대를 했습니다. 대장금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중종이. 그래서 뭐 그런 임금답게 뭐 그런 명을 내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의녀를 둔 까닭이 뭐냐.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근데 의녀가 포도제장을 따라가지고 양반가를 수색을 하고 뭐 그런 게 의녀이다. 그거는 본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화 혼수 적발에도 의녀가 출동을 했어요. 연산군 때 일인데요. 사원부가 호화 혼수 풍조를 개탄하는 상소를 올리는데요. 근래 이렇게 뭐 이게 근래 고관 대작가 부잣집들이
허영심과 사치에 빠져가지고 앞다퉈 호화 혼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연산군이 그러면 결혼식 현장에 공무원하고 은여를 내보내가지고 호화 혼수 여부를 낱낱이 감찰하고 보고하라 뭐 이런 식으로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은여들이 남의 집 혼인날 가가지고 현장을 지키면서 혼수품이 뭔지 돈은 얼마나 쓰는지 또 손님 접대는 얼마나 하는지 일일이 체크했다는 얘기죠. 근데 적발을 못하면 은여가 처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여가 만약에 이제 적발을 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가 발각이 되면 곤장 100대를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은여가 술자리에도 동원이 됐다면서요. 그 해원 신윤복의 풍속도를 보면 청금상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풍속도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재밌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가야금을 들이면서 연꽃을 본다는 그림이에요. 그 청금상년이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담뱃대를 물고 있는 여인. 이게 보면 사극에서 우리가 보는 은여 복장입니다. 그 사각모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뭐 은여 복장이 있는데 임금뿐만 아니라 이제 사대부 연회 이런 데도 자주 끌려가서 술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런 뜻은 임금이나 사대부의 좀 놀이개처럼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여라는 직업이 조선의 여성들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문 직장, 전문가 집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비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서 이제 선발이 됐잖아요. 공부도 혹독했고요. 그렇죠. 훈련도 많았고 시험을 거쳐서 양성을 했잖아요. 이제 천민 출신이라는 그 어떤 한계, 뭐 그 여자분들의 어떤 발목을 잡은 거죠. 신분 때문이군요. 네. 연산군 때가 가장 심했다고요. 연산군 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잔치 때 젊은 의녀 80명을 선발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기생들과 함께 어전의 섬돌 위에 앉혀라 이런 명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은여의 동원을 정례화하라 이런 특별 지시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은여는 글도 물론이고 음악도 배워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에다가 뭐 글에다가 의학 공부에다가 이게 도대체 뭐 머리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은여는 팔방미인이고 연산군은 엄청나네요. 은여한테 음악까지 지키다니. 근데 또 대장금을 사랑했던 중종이 은여를 좀 대우를 해줬다고요. 그나마. 그나마. 그 1510년에 뭐라 그러냐면 중종임금이 지금부터 각종 연회에 은여, 창기의 참석을 언금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져 갖고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런 그 엄명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간이죠. 대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은여들의 연회 참석을 끊임없이 감찰해야 됩니다라고 아뢰면서 은여를 둔까닭이 뭐냐. 의술을 배워서 궁중과 사족의 부인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대부의 연회에 뭐 참석을 하고 그러니 의술을 배울 여지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은여들이 조선 최고의 커리어우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천민이라는 신분의 멍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였죠. 어떻게 보면 타고난 팔자만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머리가 좋고 또 누구보다 또 재주가 뛰어나고 뭐 그리고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전문직 여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최고의 팔방미인이자 커리어 우먼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뭐 하는데 오늘 임 기자는 어디 출장을 간다면서요? 어디로 가시는지요? 중국 도낭으로 갑니다. 아주 좋은 데를 가시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는 우리가 사고를 해갖고 상상을 못할 때 도낭을 가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글이 안 나오는 사람이 거기 가갖고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 글이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와서 좋은 기사 쓰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